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는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중부지방의 많은 곳에 최대 120mm 이상, 호남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도 100mm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취약 시간인 밤 사이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오후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곳곳에 사고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뒤쪽으로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도 정체가 심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양방면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도 종암분기점에서 성산램프 사이로 역시 양방향에서 길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제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 밤부터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비의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침수 취약 지역 주민들의 장마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요. 자, 이 각 지자체에서도 이 장마 피해, 호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사고 터진 다음에 후회야 소용없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이 진리를 각 지자체장들은 잘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만나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민심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기분 별로 안 좋죠? 제가 아낀다고 그래서? 네. 그럴 아니요. 것 같았어요.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인데 기분이 안 나쁘면 내가 섭하지. 예. 근데 내일부터 장마라네요. 내일 네. 가만히 있어봐. 내일이 28, 29, 30 다음 주에 가는구나. 내일부터 장마고요. 내일부터 제가 휴가입니다. 아유 좋으시겠네. 네. 아유 아주 시원하게. 예? 근데 이게 장마. 이번엔 진짜 비 피해 없어야 돼요. 아, 그럼요. 이 반지하 이쪽에 차수 장치를 얼만큼 잘 해냈는가.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때 끔찍한 일이 있었던 지하 주차장에 그 물 막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불의의 목숨을 잃게 됐던 그런 사고 생각해서 이 차수벽을 어느 정도 이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자체가 지금 점검에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수벽은 이 단편 좀 임시 방편적인 조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좀 빨리 커다란 이 왜 빗물 담아두는 빗물 수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건설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덥고 그래서 비는 많이 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꼭 개개인도 그렇죠. 위험지역 가지 마시고. 위험지역. 네. 근데 이게 물이 순식간에 오는 그렇죠,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섭대요. 계곡 같은 데서도 이제 비 많이 온다 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물이 불 수가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조심하고 여러분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끊임없이 많은 그 의견과 지금의 상황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지자체장들이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올렸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요.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마는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다뤄드릴 텐데요. 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였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정권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가 참여했습니다. 자, 이 탄핵 사유는 5가지를 거론을 했는데요.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 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간 민주당이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해왔고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야권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본회의가 이제 2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야권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박문진 이사진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요. 김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박문진 이사진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대로 가면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 주 초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서두른다라는 측면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이번에 제출이 된다면 장관급 인사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고요. 이 장관 탄핵안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고 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 국회 표결 전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프로세스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박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이의 없이 의결이 이뤄졌는데 개의 전 MBC가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가 됐고요.
이날 선임계획 의결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박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홍일 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임 절차가 이제 5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서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죠.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의결에 대해서 기습 공지를 했고 야당이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랩독. 네. 그리고 또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앞장서서 실행해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방송 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 그리고 거부권 행사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이번 이 이사 선임 계획 등 이 방송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전 사태와 같은 프로세스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아마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역대 정권, 과거 정권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이 공영방송을 두고서 이 한쪽은 장악한다 그래서 저지한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쪽은 우린 장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돼 왔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여고 누가 야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현상들이 저는 벌어져 왔던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낯설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제가 만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결했을 거예요. 지금 2인 체제로 굴러가는 방통위 이게 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특정 정당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거를 결정을 받아서 만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고리로 해서 여태까지 이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몰아간다면 제가 볼 땐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불법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 같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불법 합법을 제가 결정할 수 구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않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해져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탄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지금 다른 아마 장관들 좀 있으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게 공석이 돼버리면 방통위 기능이 완전히 지금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전철을 밟을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누구의 의가 옳든 그르든 간에 공영방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건 역대 정권을 비롯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수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나타났다는 점. 한 가지 더.
정치를 여러분 선과 악의 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치학을 40년 넘게 전공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치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 악의 대결의 장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권력적 현상이고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쪼록 선악으로 정치를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40년 넘게 정치학으로 여태까지 밥 벌어먹고 산 사람의 의견입니다. 예, 다음 넘어갈까요? 네. 자, 앞서서 제가 정치권에서 애완견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탄핵이란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 일단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김 전 의장이 2022년 12월에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이 참사 대응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줘서 헌정사상 첫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을 올 것까지 우려했다라고 김 전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의장이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표명을 했죠. 일단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관련 대화를 생생히 전해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는데요.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 그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박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국민 앞에 당당할까 직접 해명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기록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수습 노력은 모두 지우고 대통령과 내밀한 대화를 왜곡해 기록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반응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한 후보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이처럼 김 전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에선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차로 하나만 더 개방했어도 사람들을 통행하게 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에서 일단 이
보도와 관련해 당연히 충격적이다. 내용면에서 논점인 대통령의 발언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만약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이 이 SNS에 제기된 음모론을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자,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이 지금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대통령실의 얘기,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멋대로 왜곡을 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개탄스럽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밝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뭐 양쪽의 얘기가 워낙 다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의전 서열 1위 측의 얘기와 직전까지 의전 서열 2위였던 분의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이게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당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이 얘기를 어떤 부분이 왜곡됐고 이게 잘못됐고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 좀 그 얘기가 더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 아마 제가 볼 때 대통령실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왜곡이 됐는지를 좀 알리는 것이 지금 현재 국론 분열을 막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어떤 얘기가 사실이든 간에 이것이 빨리 밝혀져야만 사실 대통령을 향한 불필요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봤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얘기도 한순간에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미 대선 관련 이야기입니다. TV 토론 소식인데요. 이게 이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프레스 센터에서 이 첫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또 이 주변을 살펴보면 프레스 센터 중간 지점엔 빨간색 카펫이 깔렸는데 여기가 스핀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각 후보들이 개별 기자들을 만나서 토론의 결과와 자신의 강점을 홍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토론 전부터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는 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을 집중 공격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바이든의 경우 임신 중지 권한, 그리고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를 반민주주의 후보로 몰아붙일 전망이라고 당초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두 후보 간 90분간 격정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토론 직전까지 서로를 비난하면서 장외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소셜미디어 X에서 메가, 이게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데 메가 공화당은 억만장자를 마가요. 네. 네.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를 원하고 사회보장 및 은퇴 연령 상한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보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 바이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우리나라의 생존과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는 일단 두 후보 서로 악수나 인사도 없이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미국의 경제 상황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토론을 시작했고요. 이 사회자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회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고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남긴 것을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자유낙하 중이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고요. 자신은 제조업 일자를 포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파고들었고요.
그가 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유일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일자리와 코로나로 인해 회복된 일자리뿐이다라고 형편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90분 내내 상대를 비판하고 헐뜯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패배자 그리고 최악의 대통령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서로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지칭하면서 this man 이렇게 지칭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하고 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대선은 사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이 공약 대결뿐만 아니라 비방전이 나오기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입이 굉장히 험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CNN이 그 TV 토론회가 끝난 후에 여론조사 기관 SSRSA로 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중앙선거 네, 그렇죠. 예.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SSRSA로 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7%가 트럼프 승리라고 답을 했고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한 쪽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그리고 사실은 NBC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트럼프가 86% 잘했다가 바이든이 잘했다가 16% 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퀴즈. 이건 찍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건 찍는 건데 네. TV 토론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반이잖아요. 54. 오. 네, 미치겠죠. 미친다. 네. 예. 그 미치지 않습니다. 정말 미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요. 이게요. TV 토론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야 토론을 보고 아니 그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TV 토론을 봤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이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야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사람을 지지했구나. 마음을 바꿔야지. 이제부터 이 사람을 지지하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사람 잘하고 내가 지지한 사람 못하죠. 그럼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아유 저거 저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입만 뺀질뺀질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TV토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선 후보 TV토론은 닉슨 대 케네디 대 닉슨의 TV토론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선 후보 TV토론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닉슨하고 케네디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서 이미지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토론 저도 사실은 각종 토론 사회를 다 해봤거든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 다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TV 토론에서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그건 나중에 이 보도를 가지고 읽는 거고 실제로 사람들은 거기서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좀 그래요. 1분 30초 넘어가면 어차피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1분 30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를 보는데 제가 볼 땐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바이든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스윙 보터들에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스윙 보터들은 죄송하지만 TV 토론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입니다. 하필 제 휴가 때 장마가 겹치는데요. 오늘은 일단 무더운 날씨를 보이지만 내일 장마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린 비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다음 주 내내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 밤새 또 늦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침수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기상청이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또 이 이야기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량 침수 사고도 장마철엔 많은데 많죠. 올해 12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도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차량 내 화재도 많이 있는데 또 소화기를 비치해야 침수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근데 소화기를 어떻게 침수 때 어떻게 이거 휘둘러요? 깰 때라도 깰 때 휘둘릴 활용할 때. 수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 아시면 좋겠어서. 저는 사실은 전기차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리튬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난 뭐 그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침수가 되면 전기차는 진짜 그 타격이 클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쨌든 많이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여기서 줄입시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우영 아나운서 휴가 잘 갔다 오라고 모두 성원해 주십시오. 예,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확실한 성능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나는 당신의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양치를 하는 순간에도,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순간에도, 차를 끓이며 여유를 찾는 순간에도, 가족과 요리를 하는 행복한 순간에도, 당신의 모든 순간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나는 수돗물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 지금 전당대회 준비 중에 한창인 곳이 두 곳인데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바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분입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4월 20일. 근데 또 선거에 뛰어들으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예, 저도 집에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뭐 혹시 예.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쫓겨나시면 또 네. 우리가 다 이 공직통이라고 어려우면 다 이 주위 사람들이 또 예. 도와줘요. 많이 그럼요. 도와주십시오. 예, 그럼요. 근데 지금 구도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네.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한동훈 이 전 위원장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저는 친한 반한 구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곳과 정부를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쪽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가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란다는 지금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기보다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어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잘 공조할 수 있는가를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성공하는 정부가 국민께도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이 한국갤럽 오늘 6월 28일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고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첫째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밀렸어요. 이게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처음 밀린 거네요. 정당 지지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32%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랐어요.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일단 이게 왜 그렇죠? 오히려 또 이 관심은 더 많이 갔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워낙 혼자 나가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선거 중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치열한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서로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싸우고. 서로 그런 모습 보면 좀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때리기 가지고 이게 자꾸 불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재밌게 좀 관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예.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자기 선거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당하는 게 처음일 겁니다. 그럼 당황하게도 되고 저도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나왔을 때 힘들었습니다. 이 공세가. 딴 데서 막 뭐라 그러고 저도 막 학교에만 있다가 이 거친 평양에 나가니까 막 그냥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안 나가요. 가족들도 뭐 이렇게 언급하고 너무 힘든데요. 어쨌든 국민 투표로 선출해서 5년간 대한민국 이끌어 가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년 됐죠. 2년. 5년간 맡으신 거죠. 맡으신 거죠. 그래서 정치적 공간을 이렇게 너무 만들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보다 좀 이
우리의 축제 전당대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을 운동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재밌게 하고 서로 치고받고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가. 예, 선거를 많이 해보신 그 경륜이 있는 분과 처음 하시는 분 이게 아주 재밌게 좀 관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선수로 따지면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합한 선수는 뭐 엄청나죠. 예. 그런데 네.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55%,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55%, 원희룡 전 장관 19%, 나경원 의원 14%, 윤상현 의원 3%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건 경선 반영 기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38%,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15% 동률이고 윤상현 의원이 4%입니다. 자, 제가 요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 오히려 그 뭐 어대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 결선 투표는 확실히 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까지 넘어간다. 그 이유가? 예,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미 한동훈 대세론이 좀 꺾였고요.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도 이미 뭐 지금 늦게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뭐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고 나경원 후보도 뭐 이렇게 할까 말까 고심한 흔적이 보이시고요.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나오신다고 했지만 그분은 줄 세우기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이 좀 없는 겁니다. 근데 선거를 처음 하시지만 이게 처음 시작부터 줄을 세우기를 하고 이게 라인업을 딱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라인업을 하신 최고위원, 청년 최고 다 의원이거든요. 특히 또 청년 최고위원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가 청년 최고로 나온다는 거 지금까지 그게 문제니까 그 당원당규 위반인가요? 당원당규 위반은 아닌데요. 네. 지금 청년들의 그 실망감과 괴로움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 중에서 나오는 게 훨씬 보기가 좋고 그게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이제 배려하려고 그런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여성 최고위원도 둔 것처럼 여성과 청년을 배려. 근데 청년 최고위원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나올 수 있는 지금 기한이. 근데 그게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앙청년위원회 뭐 이런 오랫동안 당에서 했던 당원들이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인지도로 해서는 거의 뭐 이미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돼 있죠. 이상규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이상규 위원장님은 라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어제부로 그게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좀 줄 좀 서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능력이 있으면 될 텐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라인 해도 되느냐, 줄 세우게 해도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민당의 당원 당규는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를 하면 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무슨 여론조사도 RDD 방식 뭘로 해서 정확하게 돼 있는데 우리 당의 당원 당규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군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요.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이 세력이 된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총선 백서위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이걸 좀 만들고 싶습니다. 최고위원이 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거 중요하죠. 네.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건 해석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최고위원 나오는 원래 후보군이 20에서 30명 정도 전국에서 됐대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제 다 포기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쫙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금메달 리스트가 후보가 되니까 감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 청년 최고위원을 왜 만들었는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 청년 최고위원을 어떤 친구들에게 이 배려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이 친윤 대 그러니까 반윤 대 친윤의 대결 구도 혹은 뭐 비윤이도 좋습니다만 이런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이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지난번 대비 1%포인트 또 떨어져서 25%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정도만 돼도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친윤, 비윤, 반윤 이 단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지지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 당이 좀 이렇게 부실했던 것도 맞고 국민의힘이 힘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민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처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탄핵 이후로. 그래서 당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새로운 인물이 사실은 외부에서 영입이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게 정권을 창출해냈는데 그 안에서 원팀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팀을 꼭 만들어가지고 이 원팀의 모습으로 단일 대우로 깃발 하나를 쫓아가면서 우리 당원에도 나와 있고 우리 대통령을 그 정책을 도와줘야 되고 대통령은 우리 당이 만든 정책들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론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합 집산이 되고 이 작은 그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은 저는 망하기 직전에 백제 같은 모습입니다. 성 안에서 꼭 삼청녀 데리고 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너무 분해가지고 최고위원으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출마의 이유가 확실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나저나 지금 지지율이 25%로 빠졌는데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네.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나온 이 파장이 지금 적지가 않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저는 진짜 이 더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특검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하나의 단서만 발견하면 그걸 물어뜯고 사고의 특정 세력 조작이란 말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만 제가 봐서는 분명 긴 문장과 긴 대화 속에서 나온 그걸 녹취해서 그걸 딱 잡아냈을 거거든요. 항상 일부만 드러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일 못하면은 국민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항상 이렇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녹음을 했다고 보세요? 국회의장이? 그렇진 않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 팩트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고의 특정 세력 조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런 똑딱 부러지는 말로 나왔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대응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최상병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론도 정해져 있고 원내에서도 이런 우리 얘기가 분명히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도 후보 나오신 분들이 계속 흔들어대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상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거를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곡됐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왜곡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이 문제 딱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끌 문제가 아니고.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떡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도 아직 이제 선거를 처음 치러보고 이제 총선 백서위원으로서 한 3개월 진짜 그 얘기 좀 이따 여쭤볼게요. 밤새고 공부를 2달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진짜 무슨 박사 학위 따듯이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실과
당과 함께 돼서 하나가 된다면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뭐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 당내에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중앙당 활동을 한 30회 이상 2달 동안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백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백서 잘 되고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무슨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쓸 정도의 맞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예. 계시는 것 같아요. 총선 백서 팩트F를 지금 2달여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지금 저는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소위가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여의도 연구원 소위, 뭐 전략 소위, 뭐 홍보 소위로 해서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개 소위가 한 사람이 2군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거의 모든 소위를 그냥 참관해도 되나요? 하고 쫓아가서 다 들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이 실패에 대한 분함 때문에 보고 싶어서 다 들어가서 봤는데 한 30회 이상 회의를 했고요. 항상 속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기에 나오는 그래야죠, 워드는 항상 속기했고 네, 거기 나오는 문서들은 다 걷어서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은 나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 이제 뭐 위원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금 얘기하신 부분은 있지만 내용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신 건 많았죠. 실패가 누구 거냐 누구 거냐. 그렇지만 저희는 그대로 그냥 꾸준히 왔고요. 거의 백서는 다 썼습니다. 예, 초안이 거의 나왔고요. 예, 발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백서위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 백서가 뭐 그러고 그렇게 크게 이 비밀은 아닌데 아니야 무슨 실록 쓰는 분위기래 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신율 교수님도 백서 하셨죠 4년 전에. 지난번에 맞습니다. 저도 그거 읽어보고 아이고 저 부위원장 하면서 저는 회의는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땐 방학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다 돌고 저는 사실 공부 많이 됐어요. 그때. 저도 많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실물 정치 다시 말해서 실제로 뛰신 분들 저희가 쓸 때는 그 지역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낙선하신 분들 플러스 그 지역의 언론인들 근데 특히 지역의 언론인들이 가장 생생하게 얘기를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여러 가지로 저는 그 굉장히 특히 이제 전주 갔을 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거기 언론인 분들이 굉장히 이 나름대로 이 전북에서의 소외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근데 참 총선 백선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뭐죠? 이 전당대회 전에 나오면 이제 시끄러움은 2배, 관심도 2배, 각광도 2배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언제쯤? 그제 이제 윤상현 후보께서 빨리 백서 오픈해가지고 우리 후보들이 이걸 보고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서 빨리 오픈해야 되고 이 총선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가 사실은 선거를 처음 치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토론을 하고 혁신안도 담겨 있거든요. 이게 선거만 쓴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연구원 조직에 관한 거, 중앙당의 사무직에 대한 거, 총무국에 관한 거, 재무와 홍보 그리고 인적 자원에 관한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꼭 빨리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특정인한테 유불리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만일 그게 발표가 됐을 경우에? 분명히 유불리 있죠. 왜냐하면은 총선 패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관두셨잖아요. 근데 관뒀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난 책임이 없는 것 같다. 이러고 다시 나오셨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리고 같이 그 당시에 사무총장 하셨던 분도 나오셨고. 장동혁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은 서로 밝히고 토론하고 그분들도 아셔야지 되잖아요. 아셔야지 이제 제가 봐선 당대표 되면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발간할까 말까를 당대표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넘긴 겁니다. 다음 당대표한테. 예. 이게 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예, 복잡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나오신 분이죠. 국민의힘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싫어요.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깨끗한 물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드림 깊은 물. 자연드림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의 걱정을 한순간에 확 풀어드릴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고요.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김다연입니다. 제가 무대 위에선 감동을 드리려 노력하는 프로 가수지만 매일 등교하는 학생이기도 한 거 아시죠? 오늘은 운전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린이가 차량 하차 후 횡단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춰주세요. 전멸등이 켜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 보호! 우리 모두 교통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전국 방방곡곡 달려보자구.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마련되었고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지난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가올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강한 햇볕에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내리던 장맛비는 소강 상태인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일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사이 남부지방의 대기가 불안정해져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오후 5시를 전후로 간선도로의 이동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선로 성산 방향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종암 분기점부터 성산램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성수대교 방면 성산램프부터 정릉터널, 다시 정릉터널에서 종암 분기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방금 전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3차선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미리 차선 변경해서 안전하게 이 일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지금 김포 가는 길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이동하는데 안성부터 안성 분기점까지는 5km 구간이 정체인데요. 이후 기흥 동탄부터 지금 수원 일대까지도 다시 5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면 안 된다며 방통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오늘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모두 무효라며 김 위원장과 부역 공무원들의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과천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려 든다며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휘 당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미 방송과 언론이 어느 정파의 특정 전유물, 선전, 선동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그 음모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방송이 가진 자율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김 전 의장이 스스로 본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항상 그 재난을 정쟁화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내 사안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라며 김 전 의장이 본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을 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두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기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SNS에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윤 대통령 발언을 전해 들었고 문제의 대화 역시 자신의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메모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이태원은 먹거리나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좌파 언론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고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언급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첫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대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정당한 선거라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서 나온 러시아 문제 등에 대해 동문서답식으로 장황하게 이어가다 네, 아니오로 답해달라는 사회자의 압박에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 사기와 모든 것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이 끔찍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야말로 바이든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떨지 보자며 트럼프가 첫 번째로 패배했을 당시 미국 전역의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단 한 개의 법정에서도 선거 사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선거 사기 주장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 5명 가운데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이미 구제급여 조정금을 지급받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원고 10명 가운데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며 위험을 10년 가까이 방치한 건 위법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골드라인에 오는 9월까지 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1편을 투입하고 2편은 오는 8월 30일, 나머지 2편은 9월 30일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첫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최대 120mm 이상, 남부에 최대 100mm, 제주엔 1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제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에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2도, 대전 21도, 강릉 23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 30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2도, 습도는 40%입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확실한 성면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방송인 안선영입니다. 다름에 같음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다 같음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름 속에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안선영과 함께 다르지만 같은, 모두 다 같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다 같음을 알고 싶다면 한국장애인재단의 다 같음 캠페인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종현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토대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나를 바친 숭고한 희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내일을 기약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헌신을 존중하는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의 기억을 이어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에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자,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어제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쓴 회고록의 일부 내용이 지금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회고록에 쓰여 있어요. 물론 네네. 대통령실은 이 독대를 요청해서 나눴던 대화를 멋대로 왜곡했다라는 그런 반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예.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159명의 사상자가 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김진표 의장께서 이상민 장관이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조언을 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되게 주목할 건 특정 세력에 의해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특정 세력이 조작하고 유도했다. 그렇게 사고가 나게 유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귀를 의심하고 방송이 나왔으니까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 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구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실실 웃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또 그 지역이 이태원에 있던 그 박희영이라고 하는 구청장은 그 사고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 특정 세력이 유도하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자격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독대에서 들은 이야기를 왜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바꾼 건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 건지 만약에 거기서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독대에서 들은 걸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방어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제대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방어를 치니까. 제가 서영교 최고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년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진표 의장님이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떻든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저는 통과시키기 위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과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이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이 오체투지까지 하면서 그렇게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애걸했어요. 애원하고.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됐는데 그걸 거부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럼 거부하는 대통령 앞에 두고
그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김진표 의장님 입장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걸 거부했고 이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의 아바타 노릇을 하는 그런 발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발언이고 오히려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당시 제1당의 원내대표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고 자주 통화했다. 이러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생생히 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박홍근 전 원내대표라도 좀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독대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박홍근 의원이 하기는 어렵겠죠. 아,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들은 얘기겠죠. 그걸 메모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국회 어쨌든 그런 메모하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예. 그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대통령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여지껏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국무총리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행안부 장관에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추모를 하는 분향소에 피해자들의 영정도 올리지 않고 분향소를 만들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진상규명을 하고자 유족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유는 당시에 제가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도 똑똑히 들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마약 수사하러 나갔습니다. 아니 경찰들이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마약 수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유족들도 그렇고 마약 수사한다고 그리고 엄청나게 112로 상황실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위험하다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엄청나게 112 상황실로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경찰청도 대처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특정 세력이 유도하고 조작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 대통령의 자격으로서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홍근 의원이 그때 들었던 것을 그때는 전부 다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와서 대통령실에서 왜곡했다라고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은 각종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여기서 뭐 그 뭐죠? 그 조작 뭐 이런 얘기도 뭐 여러 이 취합된 정보 중에 하나였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쪽이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제 잘못 말한 거겠죠. 예. 아니 여기가 다양한 의혹을 떠나서 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렸듯이 112 상황실에 그렇게 엄청난 전화가 오면 왜 그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짚어나가야지 되는 거지. 다양한 의혹 그리고 그때 왜 경찰이 다 마약 수사를 하러 갔는지 이것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되게 되면 그 의혹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정 세력이 유도하고 조작했다. 누가 어떻게 무슨 죄지로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들어댔었는지 뭐 김웅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쪽 관계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제 그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김웅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웅 전 의원이 대통령이 이제 그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그런 거 보고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대한민국 다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보실 때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뭐를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요청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요구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이 문제요. 이 문제. 우선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리고 그 관계자들 전부 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서 처벌도 받게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유족들도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채로 지나갔고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어떻든 타협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말했다라고 하는 게 튀어나왔어요. 대통령이 사과해야죠. 국민 앞에. 그 유족들께 사과해야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이런 말 했던 거,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감싸기 위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거, 이런 등등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왜곡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예. 정말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어제 갑자기 불거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때로는 진짜 궁금해하고 어떤 분은 충격도 받으셨을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여쭤봤고요. 네,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고 이 상황이 왜 경찰이 그날 가지 못했는지 대통령 용산을 지키고 관저를 지키느라 경찰 병력이 다 그쪽으로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 사범 잡는다고 모든 대부분의 경찰이 그쪽으로 빠졌고요. 제대로 관리하는 경찰 하나 없었고 그렇게 상황실로 112로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이 없었고 거기 국회의원이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때 장관을 하시고 계시지 않았나요? 통일부 장관 하면서 국회의원이었죠. 그죠? 예. 뭐 멀리 가 있는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통일부 장관의 그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뛰어나갔냐는 거죠. 박지원 구청장 제일 먼저 뛰어나가면 됩니다. 왜 안 뛰어나갔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갖가지 들어오는 의혹을 보고받고 그것을 살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의혹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보고 팩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달콤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치 좌파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꼬드겼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낱낱이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그죠?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그 박문진 이사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개편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YTN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YTN이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놔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 KDN의 지분, 마사회 지분을 그냥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보도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부터 해가지고 방송을 장악하고 지고 흔들려고 합니다. M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MBC가 정확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MBC를 탄압하고 MBC를 압수수색하고 온갖 나쁜 행위를 다 해요. 자고로 방송을 장악하는 음모를 갖고 그걸 실행하려고 했던 대통령치고 잘된 대통령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2인 체제입니다.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 위원을 2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채로 지금 MBC 박문진 그리고 KBS, SBS 등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입맛에 이사들을 교체해서 그리고 사장 등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앉히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말씀드렸듯이 2인 체제로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 YTN 관련해서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었던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된 공정 방송, 공정 언론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방송 장악 음모를 실현시키는데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과거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이렇게 2인 체제로 굴러간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정권 차원에서의 방송을 좀 이렇게 그 장악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들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어대는 건데요. 예. 뭐 문재인 정부 때 YTN을 내 지분을 매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로 지금 YTN을 바로 매각해버렸잖아요. 공공기관이 그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하고 간섭받지 않게 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민영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매각시키는 절차를 이사회라든지 그 한정 KDN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무리하게 진행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또 과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YTN을 팔아넘겼습니까?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인 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추천을 했더니, 임명을 안 해가지고, 1년가량 임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2인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특정 기업에 재직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그게 안 지나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어떤 특정 기업의 이 기관에 근무를 하고 직책을 맡고 있다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야 방통위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여당의 입장 아닌가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총선에 다 출마시켰어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 다 또 대통령실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출마한다고 총선에 내보냈어요. 떨어지고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기네가 할 때는 다 되고 다른 일에는 안 된다고 계속 토를 다는,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힘도 없는 거고 신뢰도 없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찾아보고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2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하고 국회 법사위 회부가 됐는데 민주당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법안을 발의해라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얼마 전에 5만으로 시작했는데 5만이면 청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도 23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체크한 거는 45만 명이. 그새 들었나요? 그새 45만 명입니다. 45만 명. 아주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청원이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청원을 하게 되는 거죠. 청원이 5만 명이 되면 국회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나니 이 법안은 법사위 관련한 법안이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로 넘겨진 겁니다. 청원은 계속되고요. 7월 20일 정도까지 청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원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여지껏 이렇게 많은 숫자의 청원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하면 조사도 해야 되고요.
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탄핵을 이 청원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주장하는 이유, 근거,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뭐 이번에 하듯이 여러 가지로 뭐 저희가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이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청원들이 올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공예학교 브이로그. 요즘 학교 끝나면 학교 밖에선 뭐 하냐고요? 야, 나 드럼 치는 거 찍어주라. 함께여서 즐거운 샵 경기공예학교. 유리는 오늘 태권도 수업 들으러 갔고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배우러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운다. 샵 경기공예학교. 원하는 배움 공유해. 생활기록부에도 공유해. 요즘 우리가 배우는 방법. 경기 공유학교. 우리 완전 럭키 경기도 교육청이잖아.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주인공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후보를 공모 중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우리 삶 속의 문화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확산하는 데 앞장선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인상과 문화 콘텐츠상, 문화지원상, 신인상 등 총 6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6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부문에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 바랍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매일 수도 없이 부르고 듣고 쓰는 것 이름이지요. 국가보훈부는 작년 6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처와 부,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 안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겠다는 약속과 보훈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담긴 그 의지와 소망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매년 그것도 무려 50개사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성과 대표기업에 선정만 되면 끝? 장관 표창, 투자유치 지원, 저리융자 혜택, 해외 전시 참여 지원에다가 인재 채용 기회, 후속 R&D 지원, 확실한 기업 홍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손발톱 무좀이다. 바르지오 네일 라카. 무좀약 매일 바르기 귀찮다. 바르지오 원스. 발이 가렵고 각질에 물집까지?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바르지오. 동화약품.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이번 주 승부. 예, 원래 3부에 이번 주 승부 3부에서 많이 보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봉신 부대표 한 분만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4부에서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이 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봉신 여론조사인데 과연 이 코너명이 마음에 드는지는 제가 좀 이따 직접 물어보고요. 자, 제가 김봉신 부대표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 때도 2인 체제로 운영된 경우가 있었나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정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첫째, 마음에 들어요? 글쎄요. 좀 저 우리 박재 PD님이 좀 그 마음에 별로 안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알아서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이 부대표가 된 게 이사하고 이게 승진이에요, 아니에요? 승진은 승진이죠. 승진은 승진인가요? 아, 승진은 승진이다. 그럼 뭐 은은 왜 붙여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은 똑같아 가지고요. 아, 하는 일은 똑같아. 예. 아니 물론 뭐 승진하면 된 거지 뭐. 감사합니다. 월급 좀 많이 받아요? 그것도 이제 대단할 게 없어가지고요. 아, 그것도 예, 별로 예. 대단할 게 없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 승진턱을 내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겠습니다. 미리 방어를 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론조사 민심의 흐름을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떨어졌죠. 근데 이제 뭐 1%포인트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제 문제는 25가 별로 이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23. 이걸 누가 좋은 수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총선 직전에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34였다가 총선을 끝나고 나서 23까지 무려 이제 11%포인트 하락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반등의 포인트를 잡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3, 24였다가 21까지 빠졌다가 다시 26해서 지금 25까지 왔는데요. 이게 단기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점인 21을 확인을 하고 한
30%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25%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6 됐다가 그게 4월 예. 한국갤럽 기준으로 4월 셋째 주부터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4월 셋째 주 23으로 네. 빠졌다가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요. 박스권인데 이게 이러다가 확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23까지 빠질 때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뭐 그렇고 진보 중도는 그렇다 치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지지세라도 좀 업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면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과 관련된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지난주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올랐잖아요. 미세하게 올랐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게 확 오를 수 없다. 오르는 정도로 따지면 30% 중반이라든지 40% 선에 다 닿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안보 이슈로도 그 정도까지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서 25 정도 오를 정도로 이제 안보 아주 강경한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25대에서는 35, 4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죠. 더군다나 0일 만에 이제 해저 유전 그거 거기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국민적인 신뢰도가 이게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정도까지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안보 얘기 나온 거고요. 외교 행보가 있었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있거든요.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카드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칫 실수하면 이것마저도 깨진다. 여러 가지 카드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 생각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원래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전략가들이 많고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대통령실과의 이 뭐라고 할까요? 소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또 국정 운영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나마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데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을 마련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신 건지 아니면 기용되고 있지 못한 건지 저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해요? 이걸?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 28일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고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부정 평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번 발표에서 대구 경북이 42, 긍정이 42, 부정이 43인데요. 대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가 있기 직전을 보면 상당히 높았죠. 49대 이제 39. 그 전에도 이제 50%대도 있고 2월 달에는 62도 나왔었습니다. 긍정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40%대에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총선 끝나고서는 35까지 빠졌다가 지금 미세하게 다시 회복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40% 선에서 40% 내외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안방 그러니까 텃밭은 이거는 완전히 뭐 자갈밭이 된 거고 안방도 지금 무너지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쪽에 그 고관여 지지하시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영일만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쪽에서 또 대통령 행보가 있었죠. 그쪽에 총선 끝나고 처음 지방 행보가 이제 대구 경북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쪽 가서 이제 개발을 약속하고 했는데도 지금 이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50%를 넘어줬어야 되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그러면서 전체 대통령 긍정률을 견인해서 30%에 와닿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상방압력으로 쳐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지방 행보 그리고 거기에서의 개발 약속 이런 것들이 대통령 긍정률을 올려주는 데에 재료가 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뭐 요새 어제 오후부터 이슈가 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게 폭락의 재료가 되진 않더라도 점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잘해주셨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갖는 그리워하나 봐요. 그립네요. 예. 야, 예. 방송 하나 또 생기게 생겼네. 아유, 예. 예, 아주 그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주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진중함이라는 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이게 참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어떤 대화로서 이게 뭐 이런 대화가 나왔느냐라는 것은 대통령실은 물론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부인하고 왜곡되고 왜곡됐다 뭐 이렇게 얘기 입장이죠. 근데 언론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치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조차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메시지로는 이런 것들이 이게 사석이라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공직자 대 공직자 이게 뭐 주요 3부 요인에 들어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전서의 리와 이후의 만남이죠. 예. 대한민국 뭡니까 1, 2등의 만남인데 거기에서 나올 만한 과연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는 가슴 아프게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냐, 이런 것들이 의심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폭락은 아니지만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32%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1인 정당이다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올라갈 소재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지금 보면 바닥을 쳤거든요. 27에다가 살짝 올라와서 32가 된 건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바닥을 쳤다. 이 바닥을 칠 때 제 느낌에는 원구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독자 행보를 많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약간 좀 더불어민주당이 좀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어떤 욕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저는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당이기는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실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당만을 따졌을 때 정당 지도가 어디서 가장 많이 빠졌느냐라고 봤더니 40대에서 국민의힘이 15%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게 5차 범위를 넘어선 변동이거든요. 40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좀 허리가 되는 세대이고 가장이기도 하고요. 민생 문제에서 민감하고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한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빠지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좀 더 민생에 좀 더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마치 108석을 가지고 최상병 특검 같은 야당에서 민심을 얻고 추진하는 것들에 그냥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대한 방탄의 역할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비판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프레임을 강조해서 민생의 이슈를 뭘 가지고 가는지. 지금 또 이제 방학 아니겠습니까? 방학 되면은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는 해외 나가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못 나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산업 현장에서 지금 불도 나고, 그리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8석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민생 문제 또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청년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지금 노동 현장에서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여당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아니 야당이야 견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또 여론에서 받쳐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당은 여당의 어떤 그런 몫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이거는 끌려다니기만 하고 108석이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한 10몇 석밖에 안 되고 한 대석밖에 안 되는 당들도 민생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08석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 여러분께서
가려운 데 긁어주셔야지.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 같이 말씀하시네. 아니 근데요. 그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차기 당대표 조사 있었죠. 예. 자 이것만 봤을 때 여론조사 전문가로 판단할 때 결선 투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 말씀 주시는 거죠? 국민의힘. 아니 뭐저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한 명 나오는데 뭐. 저는 뭐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따지면은 결선을 안 가고 그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거는 사실은 당심이 80%나 반영이 되는 그런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84만 이 책임당원 그분들께서는 사실은 윤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또 이제 당심 100%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심을 20% 반영하면서 그러면 민심 당심 동조화 현상이 더 셀 거냐 아니면 윤심에 의한 추동력이 더 셀 거냐. 요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거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으로 총선을 지나면서 윤심에 의한 영향력 보다는 민심과 동조화되는 그게 조금 더 작년보다는 더 나타날 거다. 작년 그 전년보단.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거는 지난번 전당대회. 예, 지난번이요. 예.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당심이 동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원들의 전략적 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예. 대선 주자급이냐라는 걸 먼저 볼 거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승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영남권이 이제 전체 책임당원의 40%인데 이분들의 민심도 사실은 수도권이라든지 충청에서 좀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가 하나.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머지 분들보다는 거기에서 호소력이 있었어요. 지방선거를 바라본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과 비교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로서의 중량감이 약간 더 셉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으로서는 득점 포인트가 훨씬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연임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죠? 그렇죠. 예. 연임은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뭐 연임이 아니고 그 다른 분들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량감 있는 후보는 없다라고 봐야죠. 김두관 전 지사도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 얘기도 있는데 좀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까지요. 예. 코너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월요일 날 이제 우리 김봉신 이사님 월요일 날 모시고 금요일 날은 계속 이번 주 승부로 하는데 이번 주만 이렇게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관님,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올여름 시스템 에어컨 세척은 LG 정품 세척으로 믿을 수 있게. 시스템 에어컨 유지 관리는 온라인 원격으로 신속하게. 고장 예방부터 에너지 절감까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공조 관리 서비스. 정답은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일 텐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온다. 단순하게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비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가 있다. 개항의 시작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